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미술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근데 보고 넘어가는 거 있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여러분들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공유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면요. 우리 저번 시간 현대미술, 빨간색이네. 현대미술 우리 계속 배웠었잖아요. 그것에 이어서 현대미술인데, 현대미술 중에서도 굳이 나누자면 동시대 미술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대 미술.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동시대 미술이라는 건 진짜 가까운 과거로부터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시대 있죠. 그거를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시대 미술은 이 현대 미술에 속하는 거예요. 속해 있지만 그래도 엄청 가까운 과거와 지금 현재를 동시대 미술이라 한다라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배움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것을 동시대 미술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생소한 단어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을 텐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번에 한번 모더니즘 미술에 대해서 언급을 해본 적이 있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줘 보도록 할게요. 이 모더니즘이라는 건요, 사전적 정의로 사상, 형식, 문체 따위가 전통적인 기반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나려는 창작 태도를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미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통에서부터 이 고리타분한 전통 이제 필요 없어, 우리는 급진적으로 발전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미술을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해요. 야수주의부터 이렇게 모더니즘 미술이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인상주의가 모더니즘의 완전 시초였다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더니즘 미술이 여태까지의 흐름이었다면, 모더니즘 미술에서는요 고급 미술과 수준 낮은 미술 이렇게 막 구별을 지었어요. 그래서 고급 미술은 추상 미술이 가장 고급적인 미술이야 라고 했었고, 구상 미술 있죠. 구상 미술이라 하면 추상은 대상의 형태를 점선면 조형 요소로 변화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잖아요. 그게 추상 미술이었는데, 구상 미술은 옛날에 그림 화풍들 있죠. 예를 들면 바로크 시대 루벤스 여인의 그 작품을 보면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던 것, 그러니까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표현을 하는 걸 구상 미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옛날 미술이다, 이제 수준 낮은 미술이야 라고 폄하를 했었죠. 이렇게 급을 나눠서 변색이 된 거예요. 사실 모더니즘 미술이 처음부터 그랬진 않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이런 종국에까지 치달았었다라는 게 모더니즘 미술이었었는데, 이 모더니즘 미술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이 등장을 한 거예요. 포스트라는 게 무엇을 넘어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도 생겨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코로나로부터 극복해 나가는 이런 시대로 변모해야 된다 라고 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더니즘으로부터 더 나아가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 확립해 놓은 원리라든지 형식 따위에 대한 거부 그리고 반작용으로 일어난 예술 경향을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 바로 차용,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용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빌려와서 활용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패러디 있죠. 패러디. 여러분, 패러디도 이 차용 미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때는 이 구상 미술, 옛날 미술들이 수준 낮다, 이제 이거 버리자라고 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슨 소리야? 이걸 빌려와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술이 될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다 예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통은 무슨 뜻이냐,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 테지만 관람자들 있죠.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들의 역할이 그냥 작가가 작품을 제시하면 그것을 관람하는 역할에 딱 멈췄었어요. 예전 모더니즘 미술까지는 그냥 작가가 작품을 제시하면 그걸 관람만 하는 게 관람자의 역할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서부터는 관람자가 직접 작품의 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람자가 작품을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작품의 변형이 이루어져요.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그것 또한 작품의 일부분으로서 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작품은 그만한 가치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작품은 그런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면서 완성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작가와 관람자가 소통을 하는 그런 미술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제일 첫 번째 타자로 팝아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팝아트. 여러분들 팝아트는 굉장히 유명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팝아트. 그리고 우리 팝아트는 정말 어디 그냥 지나가면서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텐데, 이 팝아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팝아트는 일단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영국과 그리고 미국 팝아트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 시작한 건 영국이었어요. 하지만 영국에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진 못했고 미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일단 영국의 팝아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팝아트는요, 인디펜던트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작품 경향을 일컫는 용어로 시작이 됐습니다. 인디펜던트 그룹이 작품 경향이 있었는데 그걸 팝아트라고 불렀던 거죠. 어떤 작품 경향이었냐 하면요, 서부 영화라든지 우주 소설, 광고, 아니면 산업 디자인, 기계 장치 같은 대중문화와 미술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바로 인디펜던트 그룹이 추구했던 그런 작품 경향이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했던 게 팝아트, 작품 경향이다 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풍자와 아이러니 같은 다다이즘의 성향이 나타났던 게 바로 영국의 팝아트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요, 여기 옆에 작품 보이죠? 리처드 해밀턴의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은 이전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작품이라는 것이 눈에 띄죠. 이게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팝아트는요, 대중문화 있죠. 대중문화. 우리가 일상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주제로 하여 작품으로 만든 것을 바로 팝아트라고 불렀던 겁니다. 대중문화를 작품의 주제로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은 포토몽타주 기법을 또 사용한 건데, 포토몽타주 기법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2개 이상의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보다 새롭고 가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바로 포토몽타주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딱 일상적인 영국의 그 대중문화, 그리고 영국의 그 풍요로운 일상을 나타냈던 게 바로 이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이었고, 이것이 영국 팝아트의 시초이자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영국의 팝아트였고요.
여기 포토몽타주 나오죠. 포토몽타주. 방금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사진들을 조합해서 보다 풍자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포토몽타주 기법이다. 이걸 활용해서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팝아트, 미국의 팝아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팝아트는요, 도시 내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면과 대중적을 바로 영어로 파퓰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팝을 따서 팝아트인 거예요. 일단 대중적이고 친숙한 물건의 사용과 소모를 작품의 주제로 삼아 표현한 미국 중심의 예술 경향을 바로 팝아트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죠. 일상적인 것, 그리고 대중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것들을 작품의 주제로 활용을 했던 게 팝아트다라는 겁니다. 지금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라는 작품이 옆에 있죠. 이 마릴린 먼로가 196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리고 굉장히 핫했던 그런 배우였는데, 그 배우의 초상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 때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을 했어요.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 기법이 앤디 워홀의 굉장히 대표적인 기법인데, 이것은 어떤 기법이냐면요, 판화 중에 공판화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실크 천에다가 그림을 옮기고 그다음에 찍히지 않을 부분을 악교풀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감광 처리를 해서 천에 구멍을 막아요. 막고 스키지라는 것으로 잉크를 그 구멍에다가 밀어 넣어서 인쇄하는 방법을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판이 있어. 판이 있을 때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그림을 이렇게 여기 이 하얀 부분이 이 마릴린 먼로 그림이라고 쳐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배경 부분 있죠. 배경 부분에다가 악교풀이라든지 감광 처리를 해서 여기를 막는 거야. 그럼 두께감이 좀 생기겠죠. 그럼 여기가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쵸? 두께감이 생기면서 여기는 칠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뚫려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네모가 실크 천이에요. 천은요, 여러분들 천에다가 잉크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그럼 뒤로 잉크가 새 나오죠. 그걸 활용을 한 거예요. 실크 천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 막으면은 여기는 실크 천만 남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잉크를 밀어 넣으면 이 구멍 사이로 잉크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잉크가 들어가면서 밑에 종이를 깔면은 여기 잉크를 밀어 넣으면 종이에 이렇게 잉크가 들어가면서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게 바로 실크 스크린 기법인데, 이것을 앤디 워홀이 굉장히 자주 활용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게 실크 스크린인데 이것을 활용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팝아트를 좀 더 설명을 해주자면, 그러니까 순수 예술을 우리가 얘기했던 순수 예술이라 하면 우리가 모더니즘 미술들 쭉 지켜져 왔던 모더니즘 미술들의 그런 화풍들 있죠. 그런 것들을 대중 이미지의 형식으로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함으로써 순수 예술의 전통적인 숭고미를 전복시킵니다. 이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버린다는 소리예요.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라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중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이 순수 예술에 대한 이 숭고적인 순수 미술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런 고품격적인 이미지를 깨부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 이미지를 예술화함으로써 대중 이미지의 가치를 순수 예술의 위치까지 격상을 시켰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 이미지 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순수 예술이라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옛날의 사람들은. 하지만 이 팝아트가 등장하면서 그것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이 순수 예술이 대중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대중 이미지가 순수 예술까지 동급으로 격상하게 되면서 완전 뒤집어 엎어버린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품 아마도라는 작품이 옆에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만화스럽죠. 만화책에서 볼 법한 이런 화풍으로 그림을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대중 이미지 그리고 대중적인 이런 화풍을 활용함으로써 순수 예술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것이 바로 팝아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이 리히텐슈타인은요, 굉장히 특이한 또 특이한 이 표현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 바로 벤데이닷이라는 표현 기법을 활용을 했어요. 벤데이닷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촘촘한 구멍이 뚫린 금속망을 캔버스 위에 대고 그 위에 물감을 발라 구멍 사이로 점이 찍혀 나오도록 하는 그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엄밀히 따지고 보면 스텐실 기법이에요. 이 스텐실 기법도 공판화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활용하면서 리히텐슈타인이 벤데이닷이라는 기법이다 라고 명명을 했어요. 지금 옆에 작품 보면은 여인 얼굴을, 그리고 목, 팔 쪽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점이 뚝뚝뚝 찍혀 있죠. 이게 바로 벤데이닷이라는 기법이라는 겁니다. 벤데이닷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작품으로 만들었던 게 리히텐슈타인의 큰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금속망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던 거야. 구멍이 하나하나 뚫려 있으니까 이걸 캔버스 위에다가 댔어. 캔버스 위에다가 이 금속망을 갖다 대고 거기다가 잉크를 밀어 넣으면, 잉크를 이렇게 바르면 이 철 쪽에는 잉크가 안 들어가겠죠. 철 쪽에는 잉크가 안 들어가서 결국엔 이 철망을 떼어내면 구멍이 이렇게 뚫렸던 부분만 색칠되어 있겠죠. 이걸 활용한 게 바로 이 벤데이닷이라는 기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것을 활용했던 게 리히텐슈타인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앤디 워홀의 다른 작품들을 또 보면요,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캠벨스프라는 작품이 있고 브릴로 상자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작품들만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작품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이 캠벨 스프라는 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프 회사의 제품이에요. 제품. 그 제품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제시를 했던 게 앤디 워홀 작품이었던 거고요. 이게 또 비싸요. 그리고 브릴로 상자는 진짜 이 브릴로라는 상자가 있대요. 택배 상자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자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거는 나무판으로 만들어서 그 나무판 위에다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채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작품으로 제시를 했던 게 이게 앤디 워홀의 작품들인데, 이 캠벨 스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다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앤디 워홀의 작품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앤디 워홀은 이런 작품들을 제시를 했었던 것이냐 하면요, 바로 지금 이게 앤디 워홀의 초상이거든요. 사진이에요, 사진. 근데 앤디 워홀은 이런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들이었냐? 내가 왜 독창적이어야 하지? 독창적이지 않으면 안 되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리고 싶은 이유는 기계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같은 것이 되는 것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비범하게 만들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지극히 평범하게 그리려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자, 앤디 워홀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표현을 한 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해줬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차용이라는 게 있었죠. 이미지를 빌려와서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런 메시지를 던졌던 의미는 무엇이냐? 여태까지 모더니즘 미술들은요, 뭐든지 독창적이었어야만 했었어요. 독창적인 게 최고였고, 모든 것들은 과거의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새롭고 독창적인 것만을 꾸준히 만들어내야만 했던 것이 여태까지 미술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반기를 든 거죠. 이젠 더 이상 독창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독창적이어야 해? 이제 산업화 되면서 모든 것이 다 대량 생산되고 있는데 왜 미술만 꼭 하나하나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게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미술도 그러지 마! 라고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계가 되고 싶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앤디 워홀은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미술 작품 또한 기계처럼 막 똑같이 대량 생산해내자, 찍어내자 라는 생각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용 미술을 했다 했잖아요. 캠벨스프라든지 여기 브릴로 상자처럼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작품으로 변형해서 만들어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그것을 똑같이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앤디 워홀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비범하게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게 아니고 특출나고 대단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앤디 워홀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생각들 듣고 나니까 왜 이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앤디 워홀 이후에 앤디 워홀이 그리고 추구했던 작품 경향으로 인해서 예술이 대량 생산화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장인의 손길처럼 한 땀 한 땀 모든 것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것을 다다다다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해서 찍어내고 많이 만들어내자,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앤디 워홀 그리고 팝아트 시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술의 흐름이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넘어와서, 자, 여러분들 여기 혹시 작품이 보이나요? 예술 작품? 뭐지? 예술 작품이 있는 것 같나요? 작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작품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설마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작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작품 과연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요, 칼 안드레라는 작가의 144개의 마그네슘 정사각형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바닥에 있는, 마룻바닥에 있는 이거 있죠. 이게 마그네슘 철판인데 이 철판 144개가 깔려 있는데 이게 작품이래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형태 따위도 없죠. 이렇게까지 작품이 변형되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게 작품이라고 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무 놀랍죠.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제시했던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 사조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바로 미니멀 아트입니다. 미니멀 아트. 미니멀리즘이라고도 불려요. 미니멀리즘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여러분들 미니멀 많이 들어봤죠? 막 미니멀 라이프다. 너의 옷 오늘따라 미니멀한데?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미니멀하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다 미니멀 아트로부터 비롯된 말들이었어요. 미니멀 아트, 과연 그럼 무엇이냐 하면요, 회화의 감동이라든지 마티에르의 풍부함, 마티에르는 그 표면 그 울퉁불퉁한 질감을 의미하죠. 그리고 감성, 그리고 자아의 표출 등을 중시했던 기존의 미술,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모더니즘 미술들이 있었는데, 그 미술들의 반대를 하면서 나타나게 된 게 바로 미니멀 아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멀 아트는요, 회화적인 터치감이나 질감, 색채 및 형태 등 예술상의 자기 표현을 극도로 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화적 터치감 없고요. 질감 없고요. 색채 없고 형태 없고 예술상의 자기 표현도 없어요. 그것들을 다 억제해서 완전 미니멀하게 제시를 했던 게 미니멀 아트였습니다. 그래서 딱 최소한의 조형 요소만을 사용해서 사물 고유의 개별성과 특성만을 강조했던 게 바로 미니멀 아트였던 거죠. 그리고 기하학적인 단순성과 기계적 규칙성을 근본으로 했습니다. 기하학적인 단순성이라는 게 수직 수평. 우리 기하학적 추상 알죠? 기하학적 추상 얘기할 때 수직 수평을 기하학적 추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기하학적 단순성을 추구했고, 그리고 기계적인 규칙성, 딱 기계처럼 딱딱딱딱 완전 규칙적으로 딱딱딱딱딱 표현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추구를 했었고, 그리고 공업 재료와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작가는 공장에 아이디어만 전달을 했어요. 딱 아이디어만 전달을 하는 설계자 역할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받침대 없이, 이전까지는요 항상 작품들이 조각상 같은 거는 항상 받침대 위에 조각상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 받침대를 없앴어요. 받침대 없이 바닥이나 벽, 천장 같은 실제 공간에 설치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을 했던 게 바로 이 미니멀 아트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옆에 작품 보면 도널드 저드라는 작가가 제시한 작품이에요. 제목이 없어서 무제예요. 제목이 없다. 없을 무거든요, 이게. 제목이 없는 작품인데, 이거 볼게요. 벽면에 지금 알루미늄 철로 만든 이 직륜면체가 딱딱딱 똑같은 기계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똑같은 크기, 똑같은 그 사이즈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제시를 했던 게 미니멀 아트라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작품 있죠. 이 144개의 마그네슘 정사각형. 이것도 딱 미니멀 아트가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최소한으로 표현을 했던 게 바로 미니멀 아트라는 것입니다. 미니멀 아트의 또 특징은 작품을 둘러싼 주변 환경 또는 그 표면이 외부 환경과 맺는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이 놓인 위치라든지 감상자의 관람 위치, 그리고 벽이나 천장 같은 다른 구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조명 등이 감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작품 그 자체만으로 작품이 완성이 돼가지고 그 작품만을 관람을 했으면 됐어요. 그 주변 따위는 중요치 않았어. 하지만 이제 이 미니멀 아트부터는요, 작품이 어디에 놓이는지, 그리고 작품이 어떤 조명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관람자의 위치는 어디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작품이 주변 환경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던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작품이 예를 들면 작품이 어디 특정한 장소에 놓였어. 그 특정한 장소에 놓였을 때만 그 작품의 정확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작품이 다른 곳에 옮겨지면 그 작품의 의미가 없어진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게 미니멀 아트였어요. 그게 장소 특정성이라는 특징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특징을 가졌던 게 미니멀 아트다. 주변 환경과의 관계,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상자가 작품을 규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소통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감상자가 이 작품의 의미를 딱 규정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자로서의 감상자라는 개념이 제시가 됩니다. 이제는 작가가 이 작품을 어떤 의도로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보여주려고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작가는 그런 역할을 벗어났어요. 이제는 감상자 역할이 더 커지면서 작품을 봤을 때 드는 느낌이 그 작품의 의미가 되는 거야. 이제는 작가가 의도한 의미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감상자의 의도, 감상자의 의미가 바로 이 작품의 의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감상자는 새로운 창조자라고 불리게 되기 시작을 했던 게 이 미니멀 아트로부터 비롯이 된 겁니다. 옆에 작품 보면 리처드 세라라는 작가의 1톤의 지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철판인데, 크고 두꺼운 철판들 이 4개가 이게 뭐 용접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기대에 있어요. 서로 지지하고 있죠. 지지하고 있으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 툭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거 4개의 이 철판 무게를 합치면 1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1톤의 지지인데,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성의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제시했던 게 미니멀 아트였다라는 겁니다. 이 리처드 세라가 이 작품이 놓이게 되는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장소 특정성이라는 작품이 주어지는 공간, 존재하게 되는 위치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미니멀 아트까지 굉장히 생소하고 난해하고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미술로까지 변모하게 된 미술의 흐름, 여러분들 오늘 배우게 되었던 것이고, 사실 선생님이 오늘 미술사 수업을 끝까지 완료를 하고 싶었으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길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오늘 수업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미술사 수업 완전히 끝을 맺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각학급 위드랑 클래스 소식의 설문에 참여를 해주셔야겠죠. 설문에 참여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출결로 인정이 되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